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임명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직 동료 시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 추진에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16억 원대의 사기의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부친 전창수 씨가 5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전 씨는 전남 보성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성탄절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감식 과정에서 담배꽁초 등을 발견한 경찰은 과실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중국 공안에 잡혀있던 2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조직원에게 마약 음료 제조,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5월 지린성 은신처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할 집권여당의 사령탑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13일 만인데 당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 거죠. 한 위원장은 그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외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선언도 했죠.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면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고민이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지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다른 국민의힘을 강조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검사 대 피고인 구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의 말을 빌려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선민우사를 강조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당장 모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그거고 줄곧 지적을 받아온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한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된다로 정리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주 한 위원장의 답변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여당 사령탑 취임 첫날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답변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은 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검 출범 시점과 독소 조항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던 모습 대신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정 협의회에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김건희 여사도 최근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당정 관계의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수직 수평이란 표현 대신 법과 원칙 기반의 국민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여당 사령탑이 된 정치 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겹겹이 쌓인 현안 해결에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등판부터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고 했지만 자기들은 지금 공천을 갖고 싸우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총선에도 안 나가겠다고 하죠. 거기다 당대표까지 언급하니 반발할 수밖에요. 친명계, 비명계 구분 없이 한동훈 비대위가 취임사부터 헐뜯게 나서다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성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판도 민주당 계파와 무관하게 나왔습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강남과 영남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꺼낸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 일은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다며 너나 잘하세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갈라치기와 배제 정치를 선포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변화는 없고 독선과 도끼 품은 오기만을 내비친 그의 취임 일성은 모든 기대를 접게 만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야권을 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예고한 대로 내일 탈당을 공식화하고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됐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죠. 변화와 쇄신을 내세운 한동훈 비대위의 주목을 뺏긴 데다 친 이준석계 전원의 신당 합류가 불발되면서 동력이 약해진 겁니다. 김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눈물로 정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신당 창당까지 언급했지만 정부 여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탈당을 공식화하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바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울 예정인데 이미 신당 창당 기준인 200명 이상의 발기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내건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 신당은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준석 포용론이 나왔던 국민의힘은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비대위원장님과 관련된 문제를 상의해 보겠습니다.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 4인 전원 합류는 이미 무산됐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남아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고 허은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아직도 합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 성공 여부는 한동훈 공천 칼바람 이후 반환연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칠, 8, 9세대 그러니까 7, 8, 90년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실용정치 그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닻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 내용을 뜯어보면 그의 앞으로의 정치 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에서 개딸이 언급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개딸 전체주의라는 표현입니다. 2번 나왔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이 수십 년간 386 세대가 군림했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저격한 겁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 당대표가 일주일에 4번씩 형사 재판을 받는데도 국민의힘이 왜 압도하지 못하는지 반성하자며
이 대표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를 우회해서 비판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자 이거군요.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꽤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2분가량의 연설에선 한 비대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언급한 동료 시민은 10번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6번, 민주당 7번, 운동권이 7번 언급됐습니다. 상당한 비중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구도를 반 이재명 대 보수층의 결집으로 설정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한 비대위원장이 우선 반 이재명 선거 구도를 잡으려는 의도를 읽었다면서도 새로운 정치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비대위원장 선당 후사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죠?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니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한다며 당보다 국민이 우선이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선당 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 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 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정대로 내일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뭐 설득하거나 다시 돌아오게 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표의 만남을 구체화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도 시기가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이 전 대표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만나자고 제안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김기현 전 대표보다 신뢰관계가 없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남 제안이 있을 시엔 거절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N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 대표를 품기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이 전 대표가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만남이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이제 시작입니다. 누구로 위원들을 채울 것이냐도 비대위 앞길을 알려주는 지침돌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문제로 고심이 깊죠.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잡음이 이어지는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3총리가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다만 이 전 대표는 3총리의 만남도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안 그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걸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틀 전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던 정세균 전 총리가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와 아침을 함께했습니다. 배석자도 없이 단둘이 1시간 동안 만나 당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총리 회동 추진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3총리 회동은 적절한 상황일 때 지금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을 토대로 유추해 보시면 답이. 냉랭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정 전 총리가 가교 역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만날 예정으로 김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두 사람과 나눈 내년 총선에 대한 상황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 대표가 정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혁신과 통합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많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세 사람의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와 전 전 총리의 회동이 당 내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의 집과 뉴스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연락한 뒤 전 뉴스버스 기자 A 씨에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말 검찰이 저렇게까지 수사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김 씨와 허위 보도를 계획할 사이가 아니며 대장동 사건 취재를 위해 몇 차례 연락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간 검찰의 소환에 3번 연속 불응해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4번째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오후에는 출석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소환에 불응하겠다고도 말할 겸이요. 검찰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박은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소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4번째 소환 통보에 응했습니다. 그간 3번 연속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4번째 소환에 출석한 건데 송 전 대표는 이번에도 기존 조사에서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번 검찰 출석 때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진술할 때는 검사님이 나의 억울한 점을 밝혀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이 검사들이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고 불리한 것을 조작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내가 왜 검사 앞에 가 진술해야 됩니까?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검찰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다시 다툴 것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해서 크게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당초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은 내일까지인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다음 달 6일까지로 늘어납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의 원인을 경찰은 주민의 부주의 쪽에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고 외부 침입이나 방화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아파트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불이 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정밀 감식을 벌입니다. 어제 새벽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3층 아파트 작은 방 안에서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화 가능성 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불길을 피하려 7개월짜리 딸을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진 뒤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는 숨진 주민들을 애도하는 꽃이 놓였습니다. 부모와 이웃 주민을 대피시키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주민을 두고도 이웃 주민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저럼 어지럽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자식 같은 생각도 들고. 경찰은 합동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조사해 화재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성탄절 새벽 일어난 참변,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전민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당 아파트에 불이 나면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 MBN 취재진이 화재가 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의 옆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네, 1층부터 23층까지 돌아봤는데 1층을 제외하고는 닫혀 있어야 될 방화문이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다 이제 불편하니까 하루에도 현관 쪽으로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열고 닫힐 때 꽝꽝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열어놓고 사실은 생활하고 있죠. 네, 구조 자체도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계단실은 닫힌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야지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한 층 세 집 가운데 두 집은 바로 계단으로 통했습니다. 계단 쪽 집에서 불이 나면 계단이 그대로 연기 통로가 되는 셈이죠. 이번 불은 방화문 안쪽 집에서 났지만 방화문이 열려 있어서 마찬가지로 유독한 연기가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뛰어내려서 아이는 살리고 숨지는 거 아버지 얘기 참 안타까운데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네, 80kg의 성인 남성이 4층에서 뛰어내리면 대략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려오는 중형 승용차와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완강기는 고층에서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탈출기구입니다. 네. 2005년부터 지어진 아파트에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집집마다 반드시 완강기나 탈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일어난 아파트는 2001년 지어져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난 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없었는데요. 주민 안내로 저희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18층에는 가구마다 모두 6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6층에 있는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하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지어졌습니다. 네. 당시에는 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높이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었던 네. 거죠. 만약 저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분명 빠른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다 살살 피해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오늘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가봤어요. 네네. 네, 방화문이 열려 있는 건 물론이고 아예 방화문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방 관련 건축법이 완비되기 이전 200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를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모든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67.8%의 아파트가 유사한 위험성을 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아파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재 시에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달부터 탈출 방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그것도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에서는 지금까지는 화재가 나면 무조건 탈출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네. 탈출 과정에서 연기를 마시거나 해서 숨지고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소방청은 지난달부터 상황에 따라서 탈출할지 또는 집에서 기다릴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바로 나와서 옥상이나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탈출로가 막혔다면 최대한 불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요. 베란다 같은 대피 공간으로 나가서 가능하면 적신 수건으로 밀폐한 뒤에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 집에서 난 불이 아니라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연기나 화염이 안 들어오는 상태라면 문과 창문을 꽉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집에서 난 불이어도 내 집까지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용 방독면을 집에 구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전민석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산부인과였죠. 추산이 임박한 임신부와 산모, 신생아 등 45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근 패스트푸드점이 이들에게 대피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담요에 둘둘 쌓인 신생아들을 안고 건물 밖에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 아기들이 추위에 떨까 외투 안으로 꼭 끌어안고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리가 요란하게 다 놀래가지고 대표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나 가자는 거지. 애들 막 들고 나왔지. 병원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산모들은 갑작스런 타는 냄새에 신생아를 안고 건물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지하 1층 빨래 건조기에서 발생했는데 자동 화재 경보기가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알렸고
병원 당직자가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은 추위를 피해 인근 패스트푸드점에 대피했고 이후 인근 산후조리원에 머물다 정오쯤 복귀했습니다. 산모 한 분이 갓난 아이를 안고 매장 안으로 좀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좀 불안해 보이셔서 매장 안에서 좀 대피하시길 안내드렸고. 화재 경보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이웃의 따뜻한 배려가 수십 명의 귀중한 생명을 지켰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16억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청조 씨의 아버지 전창수 씨가 전라남도 보성에서 붙잡혔습니다. 수배된 지 5년 만인데 남의 휴대전화를 훔치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과 라면을 먹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도착하고 경찰들이 해당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전총조 씨 아버지 전창수 씨의 모습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천안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16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전 씨가 갑자기 붙잡힌 건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전 씨는 보성의 인력중개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죠. CCTV를 바탕으로 뒤쫓던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수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희 이제 직원이 그 가서 인적사항 안 밝히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휴대전화 절도 혐의 조사를 마친 전남 보성경찰서는 오늘 오전 사기 사건 담당소로 전 씨를 넘겼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천안 서부경찰서는 현재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씨와 별개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딸 전총조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아버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목욕탕을 찾았던 어르신 3분이 사망한 세종시 목욕탕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전 사고가 나는 온수탕 안에는 거품이 나오는 기포 발생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포 발생기는 바람이 나오는 플라스틱 관만 물에 넣는 식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인 만큼 청소를 위해 물을 뺄 때 쓴 배수 펌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 감식단이 사고가 난 목욕탕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감식은 온수탕 안에 전기가 흘러들어간 원인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온탕 안에 기포 발생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누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버블을 할 수 있는 동력기죠. 모터. 그거를 일단은 모터랑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기 시설, 전기 그 파이프라든지 그런 거 다 수거한. 거품을 내뿜는 기포 발생기는 탕 밖에 송풍기와 모터 등 전기 장치를 두고 관을 통해 바람을 탕으로 전달합니다. 사고가 난 온탕엔 바닥은 물론 측면에도 거품이 나와 입욕객들이 지압을 하러 바람이 나오는 구멍 쪽에 앉는 걸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등 마사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나오는 게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손님 끌고 가면 끄지 그걸 관리인이 다. 청소가 이루어지는 새벽에 사고가 난 만큼 경찰은 누전이 물을 뺄 때 쓰는 배수 펌프에서 발생했는지와 한증막으로 이어지는 배전반과 연관됐는지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겐 아이가 마약을 했다면서 협박하다가 검거된 일당 기억하십니까? 범행을 지시했던 주범이 중국에서 붙잡혀 오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이모 씨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연행됩니다. 왜 마약 음료 만드신 거예요? 지난 4월 20대 길모 씨 등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우유와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다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제조책 길씨에게 징역 15년 등 이들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배후를 쫓던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씨를 특정해 중국 정부와 공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지린성에 숨어있던 이 씨는 결국 검거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여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얼마 전 서울 광장시장에서 관광객에게 10개 남짓의 모듬전을 15,000원에 팔아 여론에 문매 맞은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명동에서 한 개에 4,000원짜리 붕어빵이 등장했습니다. 크루아상 생지가 들어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다시 한국에 와도 명동은 안 가겠다는 외국인들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친구와 함께 서울 명동을 찾았다가 크로아상 붕어빵을 보고 놀란 모습이 담겼습니다. 4,000원이에요? 하나? 왜 이렇게 비싸요? 이른바 일본식 붕어빵으로 불리는 크로아상 붕어빵은 다른 지역 체인점이나 강남에서도 개당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또 일반 붕어빵 가게에서도 4개에 5,000원에 팔리는 모습이 담겨 서울 물가가 비싸다지만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담겼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하나에 4,000원은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3개에 2,000원? 3개 2,000원. 1,500원. 실제 명동과 남대문 사이에서는 붕어빵 3개에 2,000원, 비싸면 한 개에 1,000원에 팔리고 있어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격 부풀리기가 있던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도 한 가게가 모듬전 10개 남짓을 15,000원에 팔아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가격표 옆에 양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종로 먹자골목 포차나 노량진 수산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동이나 광장시장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 그 가격에 대한 좀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관광객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양심껏 장사하는 성숙된 시장 문화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파가 물러나는가 싶더니 이번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고 내일부터는 전국이 잿빛 하늘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맑은 하늘은 주말쯤이나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한낮인데도 건물의 윤곽이 흐리고 누렇게 보입니다. 미세먼지에 부딪힌 햇빛이 산란 현상을 빚어낸 모습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인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이기에 당분간은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 미세먼지가 오늘도 안 좋네요. 그래서 마스크 하고 계시고 나도 하고 왔는데 지금 벗고 가는 거예요. 오후 들어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더욱 짙어졌습니다. 대륙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한파가 누그러진 대신 대기가 정체했고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서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의 흐름은 없고 대기가 한 곳에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추위가 왔다가 물러가고 따뜻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죠. 한낮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갔던 만큼 시민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서울이 7.2도, 대전이 8.2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은 10도 가까운 기온을 보였고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10도를 넘어서는 곳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이제 산책도 좀 할 겸 남산 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더워서 외투도 벗고 올라왔어요.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미세먼지 역시 거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난방으로 실내가 많이 건조해졌죠. 눈이 가렵거나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아니면 실내 습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럼 안구 건조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일 오전에도 쇼핑과 나들이 객으로 분주한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바깥 공기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난방이 가동되는 데다 유동인구가 많고 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내 습도는 겨울철 기준치에 못 미칩니다. 찬바람과 건조한 날씨, 여기에 난방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안구건조증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대한안과학회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난방기기가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는 응답자가 과반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일상생활 불편을 호소합니다. 볼 때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고 초점이 앞으로 안 가더라고요. 따뜻한 온도가 이렇게 있을 때 특히 그럴 땐 그냥 막 느껴져서. 지난해 환자 수 238만 명으로 성인 약 2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안구 건조증. 가볍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이물감과 자극, 점액성 분비물 발생이 심해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환기를 시켜주고 실내 습도를 유지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안과를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조언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경우도 눈 깜빡임을 줄어들게 해 안구 건조증을 부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신분증 검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데 남의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사용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거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신분증 사진을 도용하는 것, 그리고 위변조하는 것 모두 처벌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번화가입니다. 아직 개장 전인 주점 앞 곳곳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관련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중 신분증 실물이 아닌 사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이게 뭐 자기 건지 아니 누구 건지 뭐. 그동안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조하거나 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멍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는 신분증 사진 도용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규정 손질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SNS를 통해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한 교재를 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적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북한 세습 등을 비판 없이 추정하는 세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성과가 포함된 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는 있을 수 없다. 또 이미 전에도 기록된 바 있는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개편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교재는 크게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 정신으로 나뉘는데 대적관의 경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내용이 명기됐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내부 위협 세력이란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 현장 중심의 군인 정신을 신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편한 것입니다.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해양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는 평가만 서술하며 일각에서는 미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교재를 개편 발간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며
권위주의 정권이란 표현을 빼고 일부 과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은 지난 2019년 교재에도 13번 언급돼 있고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저출산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대하는 병력이 크게 줄면서 훈련병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 중 일부는 내년부터 아예 문을 닫기로 했거든요. 내년에 신병교육대대 임무 해제가 결정된 제1사단은 오늘 마지막 장병들이 입소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대를 앞둔 이병 장병들이 하나둘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하는 아들과 애틋한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돌아갈 때는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은 담담해요. 건강하게 별 탈 없이 그렇게 잘 마치고 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마지막 입영식을 끝으로 사라지는 1사단 신병교육대대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끝맺음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새해가 되면 이곳을 포함한 전방사단 신병교육대대의 임무가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군은 병역 자원의 감소와 부대 개편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이 신병교육대 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입영 장병 인원은 5년 사이 5만 명 가까이 줄어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군 가용 병력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재앙적 상황이. 국방부는 장병 인원 감소에 대해 무인무기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줄어든 병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기 침체로 팍팍한 연말연시, 로또나 당첨됐으면 싶은데 이상하죠. 로또에 당첨이 되고서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814만 대 1인데 이 엄청난 행운을 얻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1등 당첨자가 10년간 29명이나 되고 전체 미수령 당첨금도 4,50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로또 기금에 귀속된다고 하니 혹 구입한 로또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른바 복권 명당으로 불리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1등 15번, 2등 108번 당첨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은 이 가게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로 평일에도 문전성시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여기가 좀 손님이 많으니까 뭐 된다는 것보다도 좀 확률을 따져서 그냥 온 거예요. 일단 1등을 목표로 샀고요. 뭐 안 되면은 그냥 한 3등이면 100만 원 정도라도 탈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당첨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로또 판매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6조 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조 4천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사람이 번개에 맞아 사망할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4,5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당첨자도 29명이나 됐고 액수로는 609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2월까지 수령 기간이 만료되는 1등 당첨자는 2명입니다. 모르시고 이거를 이제 못 찾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동행 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기 도래 2개월 이전에 계속 공지도 하고요. 당첨금은 당첨번호가 발표되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보니 다시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빚을 내 비투에 나서는 돈이 한 달 새 1조 원이나 불어났다는 겁니다. 총 17조 5천억 원이 돼버렸죠. 2030의 영끌 투자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피가 산타 랠리를 타고 2,600선을 넘자 신용거래용자가 17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증권사에 빚을 내 주식 투자하는
이른바 B2를 의미하는 신용거래 용자는 한 달 새 1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4%대 밑으로 떨어지고 부동산도 어둡다 보니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과 공매도 전면 금지 등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B2를 부추겼습니다. B2 열풍은 2030 비율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감지됩니다. 물가도 이제 집값도 오르는데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이고 대출까지 3천만 원 가량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39세 이하 신용불량자가 약 2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00명 증가한 상황에서 B2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칫 자기도 파산하고 돈 빌려준 은행도 손실보고 결코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물가가 계속되는 만큼 빠르게 저금리로 돌아서기 어렵고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줄면서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섣부른 B2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집에서 요리하실 때 인덕션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인덕션에서 일부 전자제품에 비해 전자파가 무려 20배나 많이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인체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리를 즐겨하는 김은숙 씨는 최근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등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덕션이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전자파 방출량이 더 높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전자파를 측정했을 때 인체 보호 기준 100% 이상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용 인덕션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인데요. 고성능 컴퓨터에 비해서도 20배가 더 높습니다. 편리해서 사용하는데 전자파 수치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실제 인덕션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 보호 기준으로 태블릿 PC 대비 30배, 대형 TV에 비해서도 5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 내 대형 인덕션도 전자파 수치가 높았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인덕션이 인위적으로 주파수를 발생시켜 열로 바꿔 철판을 데우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측정 거리가 30cm였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부주의해서 사용 거리를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은 인체 안전 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거리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시되지만 사용거리 준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이른바 노 재팬 운동이 일면서 일본 수입차도 국내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었죠.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노 재팬 운동이 사라진 것 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억 원 안팎의 고가 차량을 주로 취급하는 일본차 매장입니다. 최근 차량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전시실이었던 공간이 출고 대기 차량을 보관하는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저팬 당시 발길이 뚝 끊겼던 2019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판매한 대수랑 올해 판매한 대수가 거의 1.5배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저도 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당 브랜드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12,000여 대 판매됐습니다. 특정 업체가 아닌 일본차 전체 판매량을 봐도 눈에 띄는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먼저 한일 관계 개선으로 노저팬 심리가 옅어진 것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엔저 특수로 이전보다 일본 수입 가격이 저렴해지고 전기차의 대체제인 하이브리드 차가 떠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차는 다른 수입차와 비교해 하이브리드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일본 차를 더 많이 찾게 된 배경입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대중화될수록 일본 차의 장점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선 독일 회사들이 7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선두권을 유지했는데 일본 차 업체가 수입차 시장 판도를 바꾸진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현재 대통령과 공화당의 어떤 후보가 붙으면 공화당에 더 유리할까요?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더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트럼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여성이죠.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정치 전문 업체 더힐이 최근 실시된 508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 때는 각각 43.4%와 45.3%로 지지율 격차가 1.9%포인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 대결에서는 39.4%와 42.9%로 헤일리 전 대사가 3.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공화당 후보로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우세를 보인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내년 1월 15일 첫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n every one of those polls, I was up by 10 to 13. Now I'm up by 17 points. 하지만 아직은 헤일리 전 대사가 선전하고 있는 뉴햄프셔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판세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방송의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와 58%로 절대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We have no idea who any of them are. They come from Africa. They come from Asia. They come from South America. But not just South America. They're all over the world. 따라서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는 68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은 점점 가열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리만큼 추운 건 아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얇은 여름옷과 맨발로 겨울을 맞고 있죠. 물 부족에 물을 끓일 수도 없어서 그냥 마시다 보니 병에도 걸리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당장 전쟁을 멈출 뜻도 없어 보입니다. 이효욱 기자입니다. 흙장난을 하는 건 여느 아이와 같지만 가자지구 아이의 발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은 아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꺼운 옷을 챙길 새도 없이 임시 거처로 내몰렸고 방한복이나 겨울 담요 등의 보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احنا هالقيت حياتنا مأساوية جدا. احنا هالقيت داخلين على الأربعينية واحنا كنا جايبين معانا أواعي صيفية لأولاد. 영하권의 추위는 아니지만 천막 하나로 비와 바람을 막아야 하는 난민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여기에 물과 식량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가자지구 난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أنا جيت بعد دور طويل بس ما أخذتش طبيخ ولقيت عم قضي يومنا طويل من دون طعام. 이집트가 단계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לא מפסיקים. כל מי שמדבר על להפסיק, אין. לא מפסיקים. מלחמה נמשכת עד הסוף.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사망자는 2만 600명, 부상자는 5만 4천 명을 넘었고 19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의 백화점식 대책으로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대규모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정책들을 모은다고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도 20년간 경험했다며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은 더 떨어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관련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건데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법 개정 등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인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정책을 되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고 국민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세종시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연말 민생행보에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와 MBN이 후원한 올해 히트 중소기업 상품대전에서 NST바이오와 건강면이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우수 지자체 부문에선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은 CM와 리엔데코에 돌아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올 A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적까지 갖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이기도 한데요. 연고지인 울산에선 원빈보다 무빈이란 말까지 듣는 현대모비스 박무빈 선수를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대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는 과감한 돌파의 이은슛에 적재적소에 터지는 시원한 3점 슛까지.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팀에 합류한 모비스의 슈퍼루키 박무빈입니다. 코트에 들어가면 좀 자신 있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패기 있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막 직전 발목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난 19일 KCC전에서 이번 시즌 신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인 21점을 올리는 등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저돌적인 플레이는 상대팀 감독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 학창 시절부터 유명했던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학업 성적 덕에 엄친아 농구 선수로도 통합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공부할 시간이 적은 건 사실인데 공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박무빈은 올 시즌 모비스와 함께 KBL 역대 최초 3년 연속 한 팀 신인왕이라는 진기록에 도전합니다. 제가 더 노력해서 잘하면 신인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빙판 위에 고민형들이 눈처럼 쌓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미국 아이스하키 팀인 핸더슨 실버나이츠의 첫 골이 터지자 링크에 수많은 고민형들이 쏟아집니다. 은반을 수놓은 고민형 15,000개는 지역 내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라네요. 이번 연말연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남은 한 주 내내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 낮 기온은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쌓인 먼지에 밤부터 추가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낮 기온은 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이 12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